자, 인구 문제와 해결인데 늘 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인구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 인구가 우리가 60억 인구라고 하는데 실제 통계 수치가 우리나라조차도 통계 수치가 제대로 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 중에 하나를 저출산을 좀 꼽고 있어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 어차피 중학교 때부터 누구나 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시험 문제 낼 건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만약에 한국지에서 한제 출제가 된다면 실제로 이거는 지도와 그다음에 통계가 연결된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계가 나온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가? 내가 왜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통계 수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도죠. 지도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변화 양상이죠. 변화 양상. 자, 변화 양상을 바라보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제가 여기서 뭘 했죠? 지금 부교재가 있습니다. 부교재에 살 수 있는 문제, 여기 인구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모평이나 수능 문제들을 좀 여러 개를 접해보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모태가 돼야 되는 거는 통사겠죠. 제가 분명히 시험 출제 낼 수밖에 없고 내야 하는 통사의 부교재 수준의 문제들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한국지리 문제를 살펴보면 될 것 같다. 다음은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와 세대 간 정의. 어차피 학교 수업에서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언급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에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높여가야 될지 낮춰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는 넘어갑니다. 인구 과잉에 따라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뭘 수업 시간에 얘기했냐면 인구 부양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인구 부양력을 제가 뭐라고 소개했냐면 식량이 증산되는 정도,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하는 정도, 이 두 가지가 식량이 모자라게 되면 인구의 멸망이 올 수 있다. 인구의 성장에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제약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구 과잉이 무조건적으로 먹는 것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인구 과잉이 됐을 때 우리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걸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도시예요. 근데 도시에서 환경 문제나 교통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쭉 내려가 볼까요? 자, 위 지도에서 보면 자, 다음을 보면 출산율이 높은 아프리카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아의 인구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지도를 해석하는 거죠. 지도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교과서에 있는 지도는 사실 너무 좀 단편적이고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지도가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좀 더 어렵게 문제들을 접근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곧 있을 모평이나 수능에서 분명히 실력을 키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니까 제가 좀 이해해주고 열심히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식량 생산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생산량보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말했던 식량과 자원의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자, 그래서 기아와 빈곤과 실업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사람이 여러분들도 TV에 보면 난민이라고 해가지고 기아라 그래서 사람이 먹으려고 태어났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먹지 못해서 죽는다라는 거 사실 참담합니다. 이런 목격하거나 이런 장면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인데 먹는 거를 먹지 못해 죽는다라는 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 말한 대로 산하 제한 정책인데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이 대부분 제한 정책보다는 교육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통해서 식량의 증산 아니면 도와줘야겠죠, 사실. 그래서 일명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 아주 후진국, 어려운 국가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피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가볼게요. 사실 너무 좀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쭉 한번 확대를 해보면 자, 우리나라가 지금 취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뭐 집값의 폭등에 의해서 사회가 어렵다라든가 사회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아서 아이들을 2세나 3세를 키워나가기가 어렵다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있지만 가장 큰 문제와 가장 큰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제 발전을 이룬 다음에 그런 국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심화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물어봅니다. 자, 우리 쭉 내려가 볼까요? 자, 우리 요런 사태. 경제 성장의 둔화와 장기적 경기 침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자본주의를 배웠지만 시장이 축소되면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마땅히 팔아야 될 곳이 적어진 거예요. 시장 확보가 안 되니까. 이미 유럽이나 미국의 그때 당시에 시장은 살 수 있는 파워, 소비 파워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거지. 근데 생산이 계속되고 나니까 더 이상 물건이 적체만 되고 팔리지 않으니까 대공황이 일어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렇게 둔화되게 되면 생산 동력으로서의 인구도 저하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우리나라 소비 시장 자체가 침체가 됩니다. 구매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적어지는데 어떻게 구매가 됩니까? 그럼 시장 축소. 시장이 축소되면 다양한 상품들 개발하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심각하게.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유소년층의 감소와 노년층의 증가가 되고 있다는 사실. 생산 인구의 감소는 잠재 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린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빨리 인구 정책을 다시 내세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문제 발생. 자,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건데 이런 거죠. 노년층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대책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연금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연금을 우리가 청년층, 지금의 여러분들 청년층이 노년층의 폭발적인 증가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그 기금 가지고는 위에 노년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막아내기가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때 그냥 제 일단적인 생각은 미래를 위한 기금을 조금 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또 말만 가지고는 또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잠재 성장률 유지를 위한 정책 마련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거예요. 이제 인구 정책을 펴서 저출산을 막아야 되고 고령화를 대비해서 훨씬 더 나라의 다른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자,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 특별 공급. 우리나라에 한해서인데 사실 미국도 전쟁을 갔다 온 사람들의 군인에 의해 가지고 집을 지어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근데 그리고 청년 일자리 확보 가장 크죠. 일자리가 없는데 결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가족적 가치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 지금 사실 TV 프로를 보면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팽배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친가족적 가치관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혼자 살 때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모든 가족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그 외로움도 자신의 가져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 때 젊을 때는 화려할지 몰라도 나이가 들어서는 화려함이 없어질지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은 뭐 가족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세대 간의 정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펴보면 되냐? 지금 본인의 세대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본인도 나이가 듭니다. 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있을 거고 또 자식 세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자 이런 거죠. 저희도 저희 세대가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근데 아래 세대는 인구가 적은 세대예요. 그래서 아래 세대를 위해서 기금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고,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세대를 부모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출산을 막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또 친가족적 가치관에 의해서 공동체 정의를 어떻게 실현해 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삶이 아니에요. 국가가 있고 또 사회가 있고 또 개인이 있어서 국가도 있는 거고 국가가 있어서 또 개인도 있다라는 양자 간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기를 저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녹음이 다 됐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죠. 일단은 자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 파트가 다 나가고 시험 범위가 끝나게 되면 문제풀이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쪽에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 못 올렸던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